장이 끝나도 투자는 끝나지 않는다. 안녕하세요.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어예진입니다. 7월 25일 금요일 오늘 코스피는 미국을 방문 중인 정부 인사들의 관세 협상 결과에 주목하면서 강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5포인트 오른 3,196 기록했고요. 코스닥은 0.3% 내린 806선의 거래를 마무리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어서 다음 주에는 어느 정도 결과가 좀 나와줘야 하는데 말이죠. 원달러 환율은요, 달러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10원 70전 오른 1377원에 이번 주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 이곳 목동의 기온은 35.9도입니다. 오늘 정말 뜨겁지 않으세요? 햇살이 매우 강해서 조금만 걸어도 지치더라고요. 밖에서 업무 보시는 분들 물 많이 그리고 보호장비 가득 건강 지키셔야 됩니다.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시작합니다. 강승윤의 본능적으로 들으시면서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시작했습니다. 조이선님께서 오늘 반차 내고 잠원 한강 수영장 와서 샤워도 하고 자유형 한 바퀴 휙 돌면서 선베드에 누워서 고릴라 키셨대요. 와, 괜찮으세요? 안 더우세요? 그래도 너무 부럽네요. 자유형 한 바퀴 하시는 것도 대단하시고 대신에 이제 선크림 잘 바르시고 피부 타지 않게 상하지 않게 잘 조심하시고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성남님께서는 오늘 아내분과 따님 두 분만 베트남으로 놀러 가셨대요. 그래서 공항에 내려다 주고 오시면서 이제 문자 보내신 것 같은데 에어컨 앞에서 야구, 축구 보면서 치맥할 생각하니 너무 기분이 좋네요. 이렇게 보내주셨거든요. 근데 이거 제 기분 탓이에요. 어떻게 베트남 가신 가족분들보다 박성남님이 왜 더 즐거워 보이시지? 기분 탓인가? 박성남님 그리고 가족분들 즐거운 휴가 각각 보내시고 행복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서 또 행복하게 지내셔야 됩니다. 네. 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4시에 문 여는 SBS 라디오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고요. 무료로 SBS 라디오 들을 수 있는 어플 고릴라 그리고 유튜브 채널 시교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저와 소통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35 무료 어플 고릴라로 문자 보내주세요. 소개도 해드리고 추첨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자동차의 세계로 떠나는 방과 후 차차차 먼저 만나보고요. 이어서 꼬리에 꼬리를 묻는 브랜드 이야기 꼬꼬부까지 함께합니다. 저 어예진이 직접 고른 꼭 알아야 할 뉴스 어뉴스 오늘도 배달 왔습니다. 일본에서 마요네즈나 참깨 드레싱을 사온 경험이 있으시다면 아마 이 브랜드 제품일 겁니다. 통통한 아기 캐릭터로 유명한 큐피. 마요네즈, 드레싱, 통조림뿐 아니라 일본 최대의 이유식 제조 회사기도 한데요. 이유식만 무려 65년 동안 만들며 일본 엄마들의 든든한 오른팔이 되어왔습니다. 그런 큐피가 최근 유아식 사업 철수를 발표했습니다. 이 소식은 이유식 만들 시간이 부족한 많은 부모들이 반대 청원을 올릴 정도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는데요. 데우기만 하면 되는 간편성에 도미 같은 지역 식재료로 영양을 채운 70여 개의 제품들로 오랜 시간 신뢰를 쌓은 브랜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인기 많은 브랜드가 사업 철수를 결정한 이유는 아이러니하게도 판매량 감소입니다. 제품을 소화해줄 아기 인구의 마지노선이 회사 예측보다 15년이나 빨리 붕괴됐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일본에서는 70만 명이 채 안 되는 아이들이 태어났는데요. 125년 전 기록이 시작된 이래 가장 낮은 수치라고 합니다. 원자재와 에너지 비용도 급등했지만 가격 인상이 어려운 구조 역시 원인이 됐습니다. 시장이 성장하지 않으면 비용이 증가해도 제품 가격을 올리기 어렵거든요. 더 안 사니까요. 해외 수출이라도 되면 숨통이 좀 트일까 싶지만 유아식은 해외 규제가 까다로워서 생각을 접었습니다. 결국 유아식은 큐피 전체 매출의 1%도 안 되는 수준으로 축소됐죠. 신기한 건 일본도 일하는 엄마가 늘면서 간편 유아식 수요는 오히려 10년 새 20%가 성장했다는 겁니다. 수요는 오히려 늘었지만 시장이 작아지면서 철수하게 된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이 뉴스는 저출산이 어떤 산업부터 흔드는지 보여주는 사례인데요.
이러다 기저귀 회사도 줄고 유치원도 줄면 남아있는 곳들의 가격은 더 올라갈 텐데 결국 저출산이 비용을 높이고 그 부담이 다시 저출산을 부르는 고민스러운 상황이 이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도 낯설지 않은 이야기, 이상 뉴스였습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자동차 세계로 떠나는 드라이브 방과후 차차차. 오늘 가이드도 카매거진 최정필 기자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가 매주 이 자동차에 대한 이야기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자동차는 사실 우리가 정작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지는 건지는 자세히는 몰라요. 네. 그러니까 뭐 뉴스에서 봤을 때 자료화면 나가면 대략 이 골조에 징하고 문 달고 뭐 대충 그런 충돌 시험 하는 거 네. 그런 정도만 보니까. 근데 오늘 그 얘기를 또 해주신다고 하죠? 네,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 거는 로봇팔 어디서 막 여러 개 막 맞아요. 나타나가지고 뭐 용접 같은 거 칙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보게 되는데 사실 자동차를 개발하는 과정이라는 게 굉장히 좀 복잡하고 또 어려운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게 근데 또 하나씩 알아가다 보면은 굉장히 또 매력적이고 설마 그런 것까지 한다고 생각되는 그런 부분들도 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제조 과정들을 볼 수 있는 공장만 가본다 하더라도 우리가 좀 되게 많이 좀 볼 수 있는 것들도 좀 있고 좀 신기하게 좀 다가갈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확실하게 보기 위해서는 가야 되는 곳이 공장 아니면은 연구소입니다. 사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런 자동차 제조사에게 있어서는 가장 좀 비밀스러운 공간들이거든요. 네. 이 회사의 모든 노하우가 숨겨져 있는 곳인데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기에는 우리 차만 만들 거야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경쟁사의 차들을 가지고 와서 분해를 해보기도 하고 그 차들을 실제로 부숴보기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하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차를 개발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것들 심지어는 최적의 결과값을 찾기 위해서 다른 것까지 다 부숴보는 그런 활동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연구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런 과정의 결과물로 우리가 지금 타고 있는 차들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실제로 최 기자님은 뭐 자동차 연구소나 디자인 센터 들어가 본 적 있으시죠? 어때요? 국산차 공장들은 대부분 다 가본 것 같고 이제 디자인 센터는 조금 다르긴 한데 연구소나 디자인 센터는 못 가본 곳들도 있습니다. 근데 공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수입차 같은 게 독일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또 한번 직접 가서 투어를 다 하고 온 적도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공장들은 대부분 다 갔다 오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디자인 센터나 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회사들의 영업 비밀이 전부 다 이제 좀 집약되어 있는 장소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가끔 기자들을 이제 초청을 해 주셔가지고 미디어 투어 같은 것들을 할 때가 아니면은 사실은 들어가는 것 자체가 좀 힘든 그런 공간이기도 합니다. 네. 한번 들어갈 기회가 생겼다고 하면은 그 과정 들어가는 절차부터가 굉장히 좀 까다롭거든요. 카메라 당연히 못 들고 들어가고요. 이제 핸드폰에도 보안 스티커 같은 것들. 저 같은 경우에는 핸드폰을 2개를 쓰고 있는데 네. 앞뒤로 다 가려야 되다 보니까 한 6장 가까이 붙이게 됩니다. 그런 것들까지 다 해야 되고 만약에 차를 타고 들어가게 되잖아요. 트렁크까지 열어서 검사를 합니다. 뭐 몰래 녹취라든가 촬영 장비라든가 그런 거 숨겨왔나 혹은 안에서 비밀이 담겨있는 새로운 부품 같은 것들을 몰래 실어서 나가는 거 아닌가 그런 것들을 다 이제 확인을 할 정도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 뭐 잘못한 것 같은데 뭐 했나 이런 좀 불쾌함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근데 또 다르게 생각을 해본다면 그만큼 굉장히 철통 보안이 지켜지고 있는 장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럴 만도 한 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식당을 투어한다라고 하면 정말 유명한 식당인데 네. 그 식당 주방에 가서 냉장고도 다 열어보고 조리도구 다 보고 양념통 뭐 나와 있나도 다 보는 거기 때문에 자동차 연구소 입장에서는 가리고 싶고 네. 뭔가 숨기고 싶고 알려주고 싶지는 않죠. 그쵸. 왜냐하면 그게 경쟁사에 넘어갈 수도 있으니까. 이 자동차 연구소 모습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떠오르기는 하는데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 생각나요. 자동차에다가 무슨 하얀 연기를 쏴 하고 쏴요. 여러 맞아요. 줄. 그것도
개발 과정의 하나죠.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 여러 가지가 있는 것 중에 한 과정인데 거의 마무리 단계에서 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그런 과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그런 식의 이제 시험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게 자동차만 그런 게 아니라 항공사라든가 우주선을 만드는 회사 그런 곳에서도 좀 같은 방식의 좀 시험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네. 많이 보시게 되는 그 장면이 진행되는 곳이 풍동터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바람을 굉장히 강하게 불어서 그 바람이 자동차나 비행기 혹은 우주선, 로켓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하기 위한 그런 시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얼마나 강한 바람을 불길래요? 사실 규모마다 다르기는 한데 네. 저희가 갔다 왔던 곳 중에서 가장 강하게 좀 나오는 곳 같은 경우에는 시속 250km까지 바람을 우와.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좀 불어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일반적으로 시속 200km에 해당하는 그런 바람까지는 대체로 좀 재현이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실험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네. 차를 어느 정도 만든 다음에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는 직접 달려봐야 되기는 합니다. 그렇기는 한데 이렇게 본격적으로 생산에 들어가기 전에라면은 아직 불안정한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확정이 되지 않은 부분들도 있다 보니까 그런 차들을 가지고 직접 도로에 나가는 게 굉장히 부담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도로에 나갔을 때하고 동일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시속 100km의 바람을 불었다라고 한다면은 자동차가 실제로는 가만히 서 있지만 시속 100km로 달리는 것과 같은 효과를 좀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사한 조건을 만들어서 실제로 차에 미치는 영향 같은 것들을 보기 위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동차 과정에는 사실 그 앞에는 스케치도 해야 되고 진짜 찰흙으로도 만들어가지고 네. 진짜 모형도 크게 해놓잖아요. 뭐 디자인도 하고 여러 가지 뭐 내부적으로 서스펜션이나 뭐 스티어링 이런 것도 네. 다 하는데 그거 하고 나서 이제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터널, 풍동 터널이라고요? 네, 풍동 터널도 하고 여러 가지 시험을 하는데 이렇게 인공 바람을 세게 부는 거는 어떤 저항 소음이나 공기의 역학이 어떻게 작용을 하는가 이렇게 보려고 하는 건데 이게 자동차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커요, 바람이? 생각 이상으로 굉장히 큽니다. 아까 이제 찰흙으로 만드는 모형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그렇게 만드는 모형을 클레이 모델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굉장히 작은 사이즈부터 1대1 사이즈까지 여러 가지 사이즈로 만들게 되는데 네. 그런 것들 하나하나를 바꿔보면서 테스트를 해야 되는 과정들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헤드램프의 형상, 범퍼의 형상 아니면 사소한 디자인 하나 그런 것들에 따라서 바람이 미치는 영향이 다 달라지기 때문인데 네. 우리가 이걸 이렇게 만들고 보니까 뭔가 좀 우리가 기대했던 성능이 안 나와. 이렇게 바꿔볼까라고 하기에는 그 부품을 다시 만들어 오기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찰흙으로 만든 그 모델을 가지고 실험을 해본 다음에 좀 바꿔봐야 될 것 같은데 하면은 그 안에서 즉흥적으로 찰흙을 깎거나 덧붙여가면서 형태를 바꿔가면서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스포츠카에 달려있는 뭐 멋진 날개 같은 것들 아니면은 심지어 사이드 미러의 미묘한 각도 같은 것들 그런 것들도 전부 다 그렇게 안에서 하나하나 바꿔가면서 이 공기가 미치는 영향 같은 것들을 좀 파악을 하고 그래서 효율적이면서도 안정적인 주행을 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최적의 모습을 찾으려고 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우리가 자동차하고 관련된 정보를 찾다 보면은 CD 값이라고 하는 표현을 종종 좀 보셨을 거예요. CD 값. 네, 우리 자동차는 CD 값 몇을 기록해서 이만큼 잘 달릴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있는데 네. 이 CD 값이라는 게 드래그 오브 코에피션트 그러니까 공기 흐름에 대한 이 효율값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1에 가까우면은 1에 가까울수록 공기장을 많이 받는 거고 0에 가까울수록 조금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풍동 실험의 목적은 이 CD 값이라고 하는 수치를 최대한 낮추는 데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CD 값이 모든 걸 다 결정하는 마지막 요소 이런 것들은 아니긴 한데 네. 가장 중요하게 좀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스포츠카에서는 이 CD 값이 무조건 낮은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게 조금 높아지더라도 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연구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이 지금 오상무님께서요. 풍동 시험 장치 개발해서 납품하고 있습니다. 항공 터빈 테스트. 이분 전화 연결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게요. 네, 우리 마저 얘기해보죠. 어쨌든 그런 공기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 계속 해볼까요? 네, 사실 아까 이제 고성능 스포츠카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활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활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일부러 공기 저항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공기 저항이 무조건 낮아지게 되면은 차가 고속으로 주행하다가 하늘로 뜰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아까 말씀드렸던 굉장히 멋있는 스포츠카의 날개 같은 것들이 사실은 차가 도로에 딱 붙어서 갈 수 있도록 차를 눌러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하. 그래서 주행 안정성이라든가 특히 고속으로 갔을 때 차가 하늘로 뜨지 않도록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볼 수 있으니까 이 공기 역학을 보는 풍동 터널은 굉장히 중요한 장소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또 그 여러 가지 정말 다양한 테스트를 하는데 이제 차를 생산하기 전 단계에서 그 요즘에는 또 극한의 기후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제 테스트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정말 저온 상태를 만들어서 시험도 하고 고온 상태를 만들어서 시험도 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네. 날씨 변화도 개발 과정의 테스트 중에 다 들어가는 거죠. 그럼요. 사실 오늘만 하더라도 아까 제가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35도, 36도 이렇게 찍혀 있던데 그런 날씨가 요즘에 우리나라 날씨, 여름의 날씨잖아요. 네. 사실 우리나라에서 1년 내내 테스트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그렇게 1년 내내 테스트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에 좀 집중을 해서 해야 되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자동차 회사들이 한 나라에만 차를 파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나라에 팔고 있다 그렇죠. 보니까 여러 나라의 환경을 좀 동시에 좀 체크를 할 수가 할 필요가 좀 있는 그런 그런 것들이 좀 있는데 그런 시험 공간들도 좀 같이 갖추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북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균 기온이 겨울이 됐을 때 영하 20도에 가깝게 내려가게 되고 중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영상 40에서 50도 정도로 굉장히 높게 올라가게 되는데 네. 그런 환경들도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도 같이 갖추고 있습니다. 물론 마지막 단계에서는 그런 실험실에서의 연구를 모두 마치고 실제로 차를 만들어서 그 나라에 가져가서 테스트를 하기도 하는데 그 전에 우리나라 안에서 혹은 다른 나라의 연구소에서 이런 것들을 미리 할 수 있도록 이 설비들을 갖추고 있는 거죠. 그런 기후 속에서도 이제 내구성이 괜찮냐, 네. 뭐 이상이 없냐 이런 거를 한다는 거죠. 그 말은 인위적으로 우리가 온도를 높이고 낮출 수 있다는 얘기네요. 네, 사실 제조사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 이제 그 온도를 설정할 수 있는 범위가 높게는 영상 60도, 와. 낮게는 영하 40도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 어떻게 보면은 이제 남극권, 북극권 이렇게 좀 빙하가 얼어 있는 그런 네. 곳에서도 달릴 수 있는 그런 차들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 거기에다가 요즘에는 또 비가 올 때 또 많이 오기도 하고 네. 겨울에 눈이 많이 올 때도 있고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그런 것들까지 다 하나하나 날씨를 설정할 수 있는 그런 실험 공간들을 갖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테스트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차가 움직일 수 있게 하는 파워트레인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사실 요즘에는 전기차니까 배터리만 탑재가 되기는 하는데 예전에는 엔진에 들어가는 이 공기의 온도가 어느 정도냐 그거에 따라서 성능이 굉장히 많이 좌지우지가 됐었거든요. 근데 또 요즘에는 전기차 배터리 같은 경우에도 열에 굉장히 좀 민감한 편에 해당을 하다 보니까 배터리가 어느 정도로 버틸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하기 위한 실험들도 같이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눈 강설 강우 실험을 한다는 얘기인데 그럼 눈도 만든다는 얘기네요? 네, 사실 강수 같은 경우에는 물 그냥 뿌리면 될 것 같은데 네. 강설은 어떻게 하나 좀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네네. 근데 우리 스키장 겨울에 가시게 되면 인공 강설 이런 거 하잖아요. 네. 그런 거하고 동일한 방식으로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강설 실험을 하는 이 실험동에서는요. 네. 한여름에 가도 방한복 굉장히 두꺼운 점퍼를 좀 같이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30도, 영하 30도로 설정되어 있는 이 실험동을 한번 들어가 본 적이 있었는데 너무 시원하더라고요. 에이 너무 오늘 같은 날씨니까 그렇게 그렇죠. 말씀하시죠. 솔직히 말하세요. 거기 뭐 1분도 못 계셨죠? 5분까지는 버텼는데 그 이상 못 있겠더라고요. 이게 참 자동차 만들 때 테스트하는 거 진짜 많아요. 네. 안전성 체크도 해야 되는데 그때 우리 이거는 화면으로 우리 많이 보셨을 거예요. 충돌 테스트 네. 하잖아요. 이거 실제로 보신 적 있으세요? 딱 한 번 직접 본 적이 있는데 네. 이게 우리가 영상 같은 그런 말씀하셨던 그런 영상들을 볼 때 소리가 잘 안 들리거든요. 소리 안 들리죠. 근데 실제로 들어보면은 실제 교통사고 나는 것 이상의 이 충돌 소음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보고 있으면서도 깜짝 놀라게 될 정도의 소리를 좀 나게 하는데 사실 그 실험을 할 때 이 주행을 하는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가 않거든요. 네. 보통 시속 56km 정도. 이제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단위로 하면은 시속 약 한 40마일 정도의 속도로 부딪히게 됩니다. 네. 이런 정도로 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가장 좀 일반적인 사고가 났을 때 일반적인 속도기 때문에 이 속도에 맞춰서 주행을 하게 되는 건데 네. 그렇다고 해서 더 빠른 속도 혹은 더 느린 속도에서 더 위험하거나 안전하다 그런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가장 많이 발생을 하는 사고가 발생하게 되는 그런 속도에 맞춰서 실험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또 그냥 우리가
제조사들이 이제 인위적으로 만든 그런 속도 기준이 아니라 네. 국제 표준으로 여러 자동차 회사들이 다 같이 모여서 연구를 통해서 만들어낸 속도 기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회사들이 이런 거 하나하나 안전한 거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근데 그렇게 한번 테스트할 때마다 차 한 대씩 그냥 부서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사실 그렇게 테스트를 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차들은 그런 신차 개발을 목적으로 정말 딱 한 대씩 혹은 두 대, 세 대씩 이렇게 만드는 차다 보니까 차 한 대를 만드는데 보통 들어가는 비용이 5억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와. 그러다 보니까 테스트를 한 번 하면은 여러 각도에서 이 차를 부셔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테스트 한 번당 5억씩 수십억이 사라지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렇게 되더라도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데이터를 동시에 확보를 할 수 있다 보니까 탑승자가 어떤 이 피해를 보게 되는지 어떤 충격을 받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볼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데이터를 확보를 하기 위해서 더 안전한 차를 만들기 위해서 좀 투자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오늘 이제 마지막 질문 하나 더 해볼게요. 자동차 안전성과 관련해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잘 찌그러질수록 네. 안전한 거다. 이거 맞는 말이에요?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 사실 우리가 자동차가 사고가 났을 때 전혀 손상이 없으면 가장 안전한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네. 사실 운동 법칙이라는 게 차가 어느 정도 충격을 받으면 그 충돌을 흡수를 하거나 아니면 뒤쪽으로 흘려 보내줘야 되거든요. 네. 근데 차가 완전히 멀쩡하다는 거는 충격을 전혀 흡수를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안에 타고 있는 우리는 자동차보다는 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동일한 충격을 받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충격이 훨씬 더 강하게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차가 어느 정도는 찌그러지면서 사고가 발생을 해야지 차가 충격을 대신 흡수를 해주게 되니까 우리 사람들 탑승자들은 훨씬 더 안전하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물론 너무 많이 찌그러지면은 아무 그렇죠. 의미가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적당히 찌그러져야지 훨씬 안전하다 이렇게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김경호님이 운전할 때 시꺼먼 물체가 앞에서 달리고 있길래 보니까 신규 자동차 시험 운행 중이더라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저도 이거 궁금해요. 자동차들이 이렇게 암막이라고 하나요? 네, 그게 위장막이죠. 위장막, 네. 위장막을 해서 주행을 하잖아요. 네. 그게 뭔가 왜 그렇게 굳이 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새로운 디자인이어서 유출될까 봐예요?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아직 정확하게 공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리려는 목적들도 좀 있고요. 네. 그런 디자인에 따라서도 공기 흐름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 그런 것들이 좀 많은 변화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미리 노출이 되면 경쟁사에서 우리도 저거 한번 따라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보안 가린다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오늘 자동차의 기본적인 거 우리 한번 배워봤습니다. 지금까지 카메거진 최정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는 2부로 돌아올게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충전하는 시간 SBS 라디오 어예진의 방과후 목돈연구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8703님께서 소장님 부모님과 우리 오남매 식구들과 함께 제주도 여행 가셨대요. 제주도 여행 가서 관광지도 구경하고 사진도 찍고 맛있는 음식 먹으며 즐거운 시간 보내고 있다고 그러면서 어예진의 방과후 목돈연구소까지 듣고 계시는군요. 완벽한 휴가네요. 네, 가족 여러분 즐거운 시간 보내고 돌아오세요. 황연경님께서는 아드님이 군대 휴가 마치고 철원 청성부대로 복귀하는 날입니다. 무사히 잘 들어가라 사랑한다 아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정말 더운 날 고생할지도 모르는데 걱정 많이 되시죠? 아들이 또 건강하게 단단하게 성장해서 오기를 저도 같이 응원할게요. 박복경님께서는 더위 이기는 나만의 노하우 있으면 공유해 주세요라고 해주셨는데 그러게요. 더위는 정말 신체가 버텨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 자주 마셔야 되고 피부를 오히려 되려 가리고 좀 자극을 피하는 쪽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사실 더위는 사실 모르겠는데 저는 학창 시절에는 영하 23도까지 떨어지는 곳에서 살았거든요. 근데 그 온도를 버티고 나니까 겨울철에 그냥 영하 10도만 가도 괜찮네, 버틸만 하네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간은 적응하는 동물은 맞는 것 같은데 잘 버텨야 되는데 말이죠. 답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퀴즈 풀고 2교시로 넘어가 볼게요.
미국의 관세 협상 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현지 시간으로 7월 22일 이 나라가 미국과 관세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이 나라에서 자동차와 농산물 시장을 개방하고 미국에 5,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하는 조건으로 미국은 이 나라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15%로 인하하기로 했는데요. 이번 합의 결과는 현재 미국과 협상을 진행 중인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죠. 자, 여기서 퀴즈입니다. 최근 미국과 무역 합의를 이끌어낸 나라로 우리나라와 지리적으로 가까운 동아시아의 이 나라는 어디일까요? 보기 있습니다. 1번 태국, 2번 호주, 3번 일본. 제가 힌트 하나 드릴까요? 혹시 이 나라 말로 카레가 맛있다라는 말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와, 카레 맛있다. 네.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인 샵 1035나 무료 어플 고릴라로 보내주세요. 당첨되신 분들 가운데 추첨해서 편의점 상품권 보내드릴게요. 브랜드에 관한 모든 이야기 전하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브랜드 꼬꼬부. 오늘도 매일경제 추동훈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24시간 전만 해도 애틀랜타에서 칙필레이 매장에서 치킨을 먹으면서 한미 관세 전쟁을 걱정하면서 CNN 뉴스를 보다가 목이 말라서 차가운 코카콜라를 마신 다음에 야,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델타 항공 비행기를 타고 오늘 새벽 4시에 도착한 추동훈 기자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갔다 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조금 길게 했는데 혹시 잘 들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네. 제가 금방 브랜드 4개를 말했어요. 혹시 어떤 브랜드를 말했는지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코카콜라, 코카콜라, 델타항공, 델타항공. 그리고 웃느라 기억이 잘 안 나요. 좀 어렵죠. 네. 그 첫 번째로 말씀드린 칙필레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이게 브랜드인지 모르겠습니다. CNN이라는 이야기를 제가 했죠. 이 4개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시나요? 지역. 그렇습니다. 바로 지역일 텐데 그 지역은 모르겠는데. 그래요. 네.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죠. 네. 애틀랜타에 있는 칙필레 매장. 예, 맞습니다. 금방 말했던 4개 브랜드가 바로 애틀랜타에서 탄생한 세계적인 브랜드이고요. 뭐 칙필레 같은 경우에는 좀 한국엔 좀 모르실 거예요. 뭐 미국을 또 잘하시는 소장님은 좀 아시겠지만, 아이고, 아닙니다. 예. 예, 치킨의 브랜드입니다. 치킨 프랜차이즈 브랜드고요. CNN은 전 세계적으로 송출되는 미국의 뉴스 브랜드고요. 델타 항공이 올해 100년이 됐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항공사 델타 항공의 본사가 바로 애틀랜타에 있고요. 그리고 누구도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이 간첩이다. 아니다. 간첩도 알 것이다. 라는 브랜드죠. 이 코카콜라 역시 애틀랜타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와, 오늘 아침에 그럼 도착하셨다는 건데. 그렇죠. 이렇게 피곤한 몸을 이끌고 어박목을 위해서 이렇게 달려오신 추동훈 기자님 너무 고맙습니다. 뭐 사실 출장의 목적이 이 꼬꼬부를 하기 위한 출장이었습니다. 멋있습니다. 애틀랜타 다녀오셨다고 하는데 애틀랜타에 코카콜라 본사 있잖아요. 네, 그죠? 맞습니다. 박물관도 있고. 네. 가보셨어요? 거기? 네, 그게 바로 이 월드 오브 코카콜라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가 박물관인데 제가 오늘 또 가져왔습니다. 여기 또 이 코카콜라의 이 그 병을 가져왔는데 네. 이게요 24시간 전에는요 미국에 있었어요? 애틀랜타 월드 오브 코카콜라 이 수버니어 샵, 이 한국말이 잘 안 나오는 이 기념품 샵에 있었던 콜라입니다. 괜찮아요. 오늘 발음 부정확해도 상태가 시차 적응이나 잠을 못 잤습니다. 미국에서 너무 적응을 잘하신 걸로 해서 이해를 할게요. 정말 귀한 네. 거 가지고 오셨다.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이 코카콜라의 본사가 있는 곳이고요. 월드 오브 코카콜라 제가 이 꼬꼬부를 위해서 또 투어를 어쩔 수 없이 또 다녀왔습니다. 이를 위해서 그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렇군요. 코카콜라는 워낙 유명한 브랜드니까 우리가 좀 만들어진 배경 이런 거 한번 쭉 짚어보고 누가 만들었는지 이런 얘기 쭉 나눠보죠. 네, 뭐 코카콜라 브랜드에 대해서는 모르시는 분이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안 마시 보신 분도 거의 없으실 거고요. 네. 그런데 이 창업 이야기 좀 알려져 있기도 한데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애틀랜타를 직접 다녀와서 이 창업 스토리를 공부하고 왔습니다. 자, 시대는요 남북 전쟁이 벌어진 후 20년 뒤의 상황으로 돌아갈
않았을까 합니다. 네. 시작부터 전쟁이 나오는 상황인 것이고요. 노예제를 둘러싼 전쟁이 끝난 1886년 미국 조지아주의 애틀란타로 저희는 가볼 예정입니다. 네. 자, 이곳은요 아직도 전쟁의 상처가 크게 있었어요. 여기가 격전지라고 불리는 지역이었고 그렇다 보니까 도시가 거의 망가졌다라고 해요.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애틀란타를 재건하기에 몰려 있었고 이 중에는 이 군대, 이 남북 전쟁에 참전했었던 그리고 그 이후로 약사를 일하려고 하는 주인공 존 스티븐 펜버튼이 등장합니다. 그가 바로 이 코카콜라를 만든 사람입니다. 아, 그렇군요. 창업자인 존 펜버턴. 단순한 뭐 약사가 아니었다는 얘기가 있었던데 뭐예요? 어때요? 네, 그렇습니다. 뭐 군인 출신의 약사다라고도 요약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네. 1831년 이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태어났고요. 어릴 적부터 약학, 뭐 화학 이런 데 관심이 많았다라고 합니다. 뭘 만드는 데 관심이 많았었는데 이 남북 전쟁이 터지니까 자원 입대를 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싸웠습니다. 그런데 칼에 찔려버린 거예요. 전쟁을 하다 보니까 큰 상처를 입었고 그래서 이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서 그 시절에는요, 뭐 치료제라는 게 딱히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많이 맞았던 게 바로 몰핀이었습니다. 진통제죠. 이 몰핀을 계속 맞다 보니까 여기 중독이 됐고요. 당시에 모르핀은 기적의 진통제라 불려서 남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네. 중독자들이 양산됐었는데 오늘의 주인공 역시 이에 대해서 약간 중독 현상을 보였고요. 자, 그리고 전쟁이 끝났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중독 증상이 해결되지 않은 채 계속해서 이에 대한 관련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약사가 됐었는데 애틀란타에 여러 산업이 꼽혔는데 그 중에서도 의학과 약학이 좀 꼽혔다라고 합니다. 네. 그렇다 보니 많은 약국들이 있었고요. 그 중에 하나 역시 오늘의 주인공 이 펜버턴이 차렸던 약국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여러 가지 약들을 팔고 있었고요. 특히 그 당시의 약국들은요, 이 강장제, 요즘에 뭐 바카스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에너지를 내는 음료와 여러 가지 재료들을 넣어서 만드는 조제약들을 판매하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 모르핀 중독을 벗어나려고 치료약을 만들려다가 코카콜라가 나온 거예요? 맞습니다. 그게 그렇게 연결이 되는데요. 네. 처음에 이제 주인공은요, 계속해서 이 몰핀 중독을 해결하는 약을 만드는데 관심이 많았습니다. 네. 자신의 약국이 사실상 실험실이었고요. 화학을 좋아했다 했으니까 이런저런 재료를 한번 섞어 본 겁니다. 네. 그래서 직접 만들어 봐야지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러면서 전 세계에 있는 각종 약자재들을 모았어요. 그렇게 모았던 것들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이 코카인의 원료로 쓰이는 코카잎이 있었고요. 아하. 그리고 콜라라는 열매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콜라 나무, 열매예요? 콜라 나무가 있고요. 거기서 열리는 열매가 콜라 열매였던 것인데요. 이 두 가지 중에서 코카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도 코카인이라는 마약의 성분으로 쓰이는 그 코카가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코카는요, 기분을 좋게 만드는 알칼로이드 성분이 있었고요. 이 콜라라는 열매 같은 경우에는 카페인이 많았다고 해요. 이 카페인이 바로 자연 강장제의 핵심 성분이잖아요. 이 두 개를 메인으로 놓고요, 민트, 계피, 뭐 시나몬, 바닐라 이런 것들을 막 넣어본 거예요. 그렇게 조합을 해서 시럽을 만들었습니다. 되게 시꺼맸고요. 끈적끈적한 시럽을 만들었고, 이것을 한번 마시는 순간 상쾌하게 기분이 리프레시 되는 느낌도 들었고요. 몰핀 생각이 안 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뒷맛은 약처럼 씁쓸했는데 이것의 이름은요, 코카콜라가 아니고요, 펜버튼의 프렌치 와인 코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아, 그러면 이전에 이때의 콜라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런 탄산 음료가 아니라 여기에는 약간의 소량의 코카인도 좀 포함돼 있고, 그 콜라 열매에 뭐 카페인이 있다는 얘기 들어봤는데 그런 카페인도 들어가 있고 완전 다른 거였네요. 시작은 완전히 달랐는데요. 네.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만들었던 것은 시럽이었어요. 그러니까 물이라든지 음료에다가 요거 시럽을 타서 만들어 먹는 식으로 처음에 개발이 됐었던 것인데 약처럼 만든 것이죠. 그런데 약국에서 음료를 여러 가지를 만들었던 중에 직원 하나가 실수를 하게 됩니다. 네. 실수로 탄산수를 넣게 된 거예요. 이게 또 엄청난 실수를 한 거죠. 야. 그렇게 해서 이거를 탄산수를 시럽에다 넣고 만들어 보니까 네. 고객들이 이걸 받아 먹고 뭐야 내가 주문한 게 아니잖아라고 했는데 그 맛이 기가 막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청량한 그 탄산감이 있고요. 그 안에 그 맛있었던 맛도 들어가게 되면서 이제부터 많은 사람들이 5센트를 내면 한 잔씩 사 먹을 수 있는 약국의 하나의 뭐 커피 바 같이 그런 형태가 되었다라고 하고요. 약국의 탄산수 바의 줄이 늘어졌고 소위 말하는 이 코카콜라라는 음료라는 게 탄생하게 됩니다. 근데 그 코카콜라 하면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그 조제법은 딱
두 사람만 뭐 알고 있다더라. 며느리도 모른다더라. 어디에 뭐 금고에 들어가 있다더라. 그런 얘기 맞아요? 맞습니다. 지금 오. 이번에 저도 월드 오브 코카콜라에 가서 네. 이런 것들을 좀 공부를 하게 됐었는데요. 월드 오브 코카콜라라고 불리는 그 박물관에 이 조제법의 레시피가 적힌 종이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것이 유일하게 적혀져 있는 거라 하고요. 금고에 있습니다. 밸브라고 하죠. 금고 안에 들어가 있고 약간 재미있게 하려고 한 것 같은데 사람들이 그걸 열려고 손을 대면요. 경보음이 납니다. 약간 이런 재미도 좀 둔 게 있는데 초창기에는요. 당연히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것은 레시피였다 보니까 사람들이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조제법이 약국 조제실에 적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레시피가 중요해지고 이 맛을 따라하려는 사람들이 늘다 보니까 이것을 비밀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러한 레시피의 비밀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하나의 마케팅 수단으로 발전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현재는 그 레시피는 박물관에만 저장되어 있고요. 기존에는 은행 금고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어허. 은행에서도 중요한 문서라든지 돈을 네네. 보관하는데 큰 은행에서 이것들을 오랫동안 보관했었는데 2011년에 브랜드 탄생 125주년을 기념해서 말씀드렸던 월드 오브 코카콜라로 이전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으로서는 조제법은 누구만 알고 있어요? 지금 이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뭐 2명이다. 이 2명의 임원이다. 그리고 둘은 동시에 같은 비행기를 절대 타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 거죠. 네네. 이 둘이 합쳐져야지 완벽한 조제법이 나온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레시피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월드 오브 코카콜라의 창고, 비밀 금고에 숨겨져 있습니다. 네. 이게 각 성분의 계량을 하고 혼합 비율 등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일부 시스템에서는 자동화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완벽한 레시피는 확보되어 있지 않고요. 그 핵심 재료라고 불리는 게 7X 블렌딩이라고 하는 비법입니다. 7X 블렌딩이 뭐예요? 이게 재미있는 게 있는데요. 7X라는 게 있습니다. 즉 7개의 X팩터, 즉 핵심 원료들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알코올, 오렌지 오일, 레몬 오일, 육구두 오일, 계피, 고수시, 네롤리 오일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오일들이 합쳐서 7가지인데 이러한 것들이 맞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코크는 맞다라고는 인정했지만 그 비율에 대해서는 말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의외로 되게 천연 성분들이 좀 들어가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되게 궁금한데 이 코카콜라만의 비법을 어떻게든 캐내려는 시도도 있었을 것 같단 말이죠. 계속 있었죠. 네. 아무래도 워낙 인기가 있다 보니까요. 옛날부터 정말 인기가 많았었고요.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저 같은 기자였는데요. 1979년에서 애틀랜타 저널 컨스티튜션이라는 언론사의 기자가 이 펜퍼턴의 수첩을 인수했다라는 단독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야라고 했었는데 그래서 발표된 것이 바로 말씀드렸던 7X라는 성분이었는데 이에 대해서 자신이 다시 만들어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코카콜라 쪽에서는 그 재료는 맞는 것 같지만 비율에 대해서는 뭐라고 대답을 못하겠다. 이런 해프닝도 있었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에 대해서 도전을 했었습니다. 펩시가 대표적이죠. 네. 펩시가 이 레시피를 따라하기 위해서 애를 썼고요. 코카콜라가 거기에 좀 위기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뉴코크라는 걸 1985년에 만들었는데 이게 네. 새로운 레시피를 만들겠다라는 것이었는데 사람들이 너무 싫어했어요. 코카콜라 팬들이 싫어해서 79일 만에 클래식 코크로 복귀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하긴 이제 간장, 설탕, 식초 들어간다만 알려주면 간장을 더 넣느냐 식초를 더 넣느냐에 따라서 맛이 완전히 달라지니까 그렇죠. 그런 셈이네요. 이 정도로 레시피 공개하지 않았는데 어제 어뉴스에서도 이제 잠깐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원래는 이 옥수수 시럽 그 액상과당 대신에 미국산 사탕수수로 이제 만든 설탕을 바꿔라 이제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코카콜라라는 이름 결국에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그런 것도 궁금해요. 사실 추정하기는 너무 쉽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코카잎과 콜라 열매로 만들었다 보니까 코카콜라 짓기는 쉬웠을 것 같은데요. 네. 창업자의 회계사 이 프랭크 로빈슨이라는 사람이 이 아이디어를 냈고 그것을 그대로 회사 이름으로 썼다라고 하고요. 로고도 이렇게 탄생했습니다. 금방 말했던 회계사가 디자인 감각도 좋았대요. 그래서 필기체 로고를 직접 그렸는데 네. 그게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그 로고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최초에 이 만든 펜버턴은 성공을 거두고 누리고 돌아가시나요? 이게 창업자의 아이러니라고 해야 되나요? 사실 그러니까. 첫 창업자가 이 성공을 맛본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이 펜버턴은요 건강도 안 좋았고 사업성도 별로 안 좋았기 때문에 창업한 지 2년 만인
1888년에 2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회사는요, 과연 이 창업자가 만든 회사냐, 성장시킨 회사냐에 대한 말이 있는 것인데요. 이때 같은 약사이자 사업가인 아사 캔들러가 등장합니다. 아사 캔들러. 네, 이 사람이 더 중요한 어찌 보면 마케팅의 귀재라고 불렸던 사업가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레시피에 대해서 비밀 전략을 세운 것도 아사 캔들러고요. 그리고 그는 코카콜라 컴퍼니라는 현재 법인을 만든 사람도 사실은 이 아사 캔들러입니다. 성장시킨 사람은 따로 있었거든요. 어떻게 마케팅을 했길래 이렇게 잘 성공을 시킨 거예요? 네, 뭐 캔들러 같은 경우에는 이 코카콜라가 처음에는 치료제로 개발됐었는데 이게 청량음료다라고 포지셔닝을 마케팅으로 활용한 게 바로 이 캔들러고요. 네. 뿐만 아니라 이 마케팅 광고도 정말 많이 했습니다. 벽화라든지 시계, 달력 등에도 로고를 찍어냈었고요. 문화를 팔았다라고 이야기를 할 만큼 이 브랜딩과 광고의 힘으로써 인기가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정도로 인기 있으면 모든 제품들이 그렇지만 짝퉁들이 꼭 있단 말이죠. 콜라도 그렇죠. 있었죠. 네, 이게 초창기만 해도 브랜드의 저작권의 문제가 별로 심각하게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886년에 만들어졌고요.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알려지자 수많은 가짜들이 나타났습니다. 코카, 콜라 이런 것들을 다 이용했었고요. 코케라는 브랜드도 있었고요. 타카콜라라는 것도 있었고요. 아이고. 체리 콕인데 체리 COQ라는 콕을 쓴 회사도 있었습니다. 정말 많은 기업들이 있었고 이때 나타난 가짜 브랜드 중에 하나가 바로 펩시콜라였습니다. 아하, 그 콜라도 그래요? 가짜로 출발했는데 이게 지금은 코카콜라의 최대 경쟁자가 된 거죠. 그렇군요. 앞에서 우리 잠깐 얘기했을 때 코카인 성분도 코카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확인해 보죠. 지금은 없죠. 자, 팩트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설마 있나 했는데요. 네. 코카가 있습니다. 있다고요? 있습니다. 있는데 네. 이 코카인의 그 마약 성분을 제외한 코카의 입이 들어간다. 성분이 들어간다라고 하고요. 지금도. 지금도 들어가고요. 오. 그런데 코카콜라인데 콜라 열매의 재료는 다 빠졌다라고 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처음 시작했던 것과 비교하면은 코카도 없고 콜라도 없는 셈인데 코카의 흔적 정도만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 콜라는 사실 술 안 드시거나 금주하려는 분들도 대체제로 이렇게 많이 마시잖아요. 그런 큰 역할을 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법의 제도, 전쟁들이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데요. 1920년대 미국의 네. 금주법이 시행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술을 못 먹게 된 사람들이 답답해 죽으려고 하는데 그들의 눈앞에 있는 게 바로 이 코카콜라였던 거예요. 당연히 아사 캔들러도 이것을 마케팅에 정말 잘 활용을 했고요. 술의 대체제로 대성공을 거둡니다. 그리고 1940년대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는데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이 군인들이 인플루언서가 됐습니다. 전 세계로 이동을 하면서 코카콜라를 마셨고요. 달달한 초콜릿 그리고 베스킨라빈스의 아이스크림 그리고 코카콜라가 있었으면은 모든 스트레스가 풀렸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코카콜라 역시 또 전쟁을 거치면서 또 그렇게 세계로 뻗어나가게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 이후로는 정말로 지금의 코카콜라가 탄생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미국 자본주의의 아이콘으로서 이렇게 알려졌고 한국에도 코카콜라가 들어옵니다. 그게 언제냐면요. 바로 1950년대 한국전쟁 때고요. 전쟁 때. 이때부터 들어왔고 한국 사람들이 막 콜라 와 신기하다라고 했었고요. 공식적으로는 1970년에 한국 코카콜라 주식회사가 설립되면서 본격적으로 들어왔습니다. 코카콜라에 얽힌 재미있는 에피소드도 많은 것 같은데 짧게 하나만 소개해 주세요. 뭐 트럼프 이야기를 했으니까 트럼프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트럼프의 집무실에는요. 콜라 버튼이 있답니다. 아 그거 진짜예요? 있다라고 하고요. 누르면요 콜라가 온다라고 할 만큼 그는 다이어트 콕을 먹는데 하루에 12캔 정도 마시고 이 보좌진들이 들어온다 이런 이야기가 있네요. 이제 코카콜라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하나의 문화라고들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 말에 담긴 의미에 한번 우리가 짚어보죠. 네,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코카콜라를 맛으로 마시기도 하지만요. 사람들은 그걸 마셨을 때 느끼는 이 상쾌함 그리고 휴가의 추억 어릴 적에 냉장고 문을 열던 소리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즉 비밀 레시피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진짜 조제법은 종이에 쓰여 있는 게 아니라 그 문화 속에 그리고 우리의 추억 속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출장까지 현지에 다녀와서 우리 코카콜라 소개해 주신 우리 추동훈 기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퀴즈에서는 최근 미국과 관세를 체결한 나라로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긴 했지만 자동차와 농산물 시장을 개방하고 미국에 5,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까지 약속한 나라. 우리와 지리적으로 가까운 동아시아의 이 나라는 어딘지 여쭤봤습니다. 정답은 3번 일본이었습니다. 오늘 편의점 상품권 받으실 분들은요. 1426님,
5351님, 5787님 이렇게 세 분께 보내드릴게요. 자, 어혜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오늘 끝곡은요. 마룬5의 She Will Be Loved 들려드릴게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4시에도 어김없이 여기 어혜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에서 여러분 기다리고 있을게요.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